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증 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 법무사 상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다시 말해서 법무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법무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를 하고 나서 법무사를 하게 되면 법무사 시험이 준비가 쉬운지 등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특강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상관관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법무사 상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영태 박사라고 하고요. 또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법무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특강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본 강의는 범위를 한정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한 수험생에게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질문 받은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질문 받은 내용들을 크게 5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을 비교해 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법무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에 관련이 있는가요? 궁금하시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증을 소유할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요? 다시 말해 실익이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포인트고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다시 법무사를 준비했을 때에 동기부여라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5번은 법무사 시험 공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법무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1번과 2번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죠. 일단 처음에 시행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관련 부처가 국토교통부고요. 공인중개사는 법무사는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있죠. 또 시행기관도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서 시행기관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법무사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함께 이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크게 뭐 이것이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도 하나 여러분 알 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관 기관이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의 시험 방식과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험 방식과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이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객관식 1차경, 2차도 객관식이죠. 그리고 이제 과목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무사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고요.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해서 한번 1차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 이론적인 이 문제가 과목이 하나 있죠.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 부동산 어떻습니까? 중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말하면 민법이 포함되고요. 민사특별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법무사 시험은요, 과목이 좀 많습니다. 예, 많죠. 예, 많지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어떠한 과목이 중복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괄호 안의 부분이 있죠. 이 괄호 부분은 배점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배점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를 할 때 중요도를 두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공부를 할 때 강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나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헌법하고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있죠.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으로 구분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과 상법이 합쳐서 100점입니다. 알겠죠? 또 민법과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얻습니까? 100점이에요. 각각 100점으로 얻습니까? 4개의 과목으로 나눠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한 과목에 말하자면 한 과목 속에 세부적인 과목이 2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2과목을 공부를 할 때 비중을 다르게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과목은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과목이 있죠? 이 상법도 어떻습니까? 민상법이라 해서 사법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민법이 나오네요. 이 민법이 중요합니다. 80점이에요, 80점.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1과목에 있었으니까 상법이 중요하겠죠? 60점이니까. 그래서 민법이 너무 중요한데 느낌 오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시험 과목이 중첩되는 부분이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법무사에는 민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민법에 대한 기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민법 하기가 쉽겠죠.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70점이에요.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이 30점이에요. 민사집행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민사특별법에서 다시 말해서 중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만 뽑아놓은 것이죠. 어쨌거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등기법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 우리 이제 1차 과목 보면 알겠지만, 2차 과목도 보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였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과목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과목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했는데 법무사를 해야 될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초점을 두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2차 과목을 보시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에서 실무 과목이 하나 있고요. 부동산 공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특히 아까 보신 적 있네요. 법무사에 봤죠?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법. 또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법무사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이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법무사는 어떻습니까? 이 시험 과목들이 이제는 주관식이고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되는 거죠. 시험의 취지가 좀 다르죠. 그런 과목들 중에 민법이 있는데 이게 100점이죠. 민법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이 민법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비법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처음 바로 법무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 관련 실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뭔데? 2차의 과목에 부동산 등기법이 7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관계특별법, 민사소송법, 민법 있죠? 이 부분 민사와 관련되는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등기법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은 기본 마인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공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상관관계도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3번 질문이 되겠는데 업무 영역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법무사 자격증 두 개가 있을 때 과연 쓸모가 있느냐?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어떻습니까? 명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져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중개사 업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어떻습니까? 중개 대상물이죠.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비용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인 중개사의 업무죠. 근데 법무사 업무는요. 법무사 업무는 이렇습니다. 법 2조 1항에 이렇게 쭉 각 호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 좀 더 있지만 먼저 5호까지 살펴보면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또 등기나 어떻습니까? 그 밖에 등록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서류 작성, 그 다음에 등기 공탁 사건을 대리하죠. 그 다음 민사 집행부에 따른 경매 사건이죠. 경매 사건. 경매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공매 사건 있죠. 공매 사건에서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든지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5호까지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여러분이 위임인에게 여러 가지 법률 상담과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무사는요 사실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습니까? 변호사 차이점은 대신에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알겠죠? 소송 대리입니다. 소송 대리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법무사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소송 관련해서도 법무사들이 해주는 역할이 크죠. 왜냐하면 변호사 대신 어떻습니까? 소송은 개인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무사 업무이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확장하고 넓힘에 따라 어떻습니까?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지만 사실 실제 실무에 가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토지라든지 기타 중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소유권이라든지 물건의 이전이 넘어가겠죠. 넘어갔을 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이런 등기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누가 합니까? 법무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를 한 다음에 등기 업무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법무사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법무사까지 자격을 딴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더 있죠.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법무사 업무 중에서 우리 경매 있죠. 경매, 공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겹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대리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관성이 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쪽에 봤던 1호, 3호까지 경우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자문 등 부수행 사무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법무사가 업무를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무궁무진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관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증 소유할 때 실익이 있느냐 궁금한 것이 이것이죠.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시험 다시 말하면 또 결론을 내리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다는 건 답을 얻었어요. 그럼 어떤 실익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삼았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왔죠? 우리 시대 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직업을 갖고 참 잘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2잡, 3잡, 4잡까지 하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멀티잡 말이라는 나왔죠. 멀티잡이라는 말이 나왔죠. 더 나아가서습니까? 멀티스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아버지 세대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다. 근데 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2개의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3개의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근데 우리 손자 시대 아니면 우리보다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겁니다. 멀티잡 내지는 어떻습니까? 멀티스태킹이라는 어떻습니까? 개념이 접목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멀티스태킹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 개념은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학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적용하기 참 어렵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사람이죠. 1인이 어떻습니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일을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해결하는 걸 말해요. 컴퓨터는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도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본다든지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뭔가 업무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하나의 어떻습니까? 1인이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듯이 어떻습니까? 멀티잡 내지는 멀티스태킹에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잡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저도 어떻습니까? 잡을 지금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행까지 합치면 4개가 되죠. 잡을 4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4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수입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활동 영역도 넓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떻습니까? 도움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멀티잡 시대, 투잡 시대를 넘어서 멀티잡 시대, 저는 멀지 않았으니까 멀티스태킹.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잡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자격증, 복수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멀티잡 시대, 멀티스태킹 시대, 미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준비와 멀티잡을 위해서 이 복수의 자격증은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법무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무사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공인중개사 업무예요. 법무사 업무입니다. 자격증을 2개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업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또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어때요?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본인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딸 수만 있다면.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또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격증 소유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미래에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요인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짧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려고 제가 목표를 잡아왔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법무사 시험 공부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법무사를 한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법무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초적인 어떻습니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부 방법론은 여러 어떻습니까? 법무사 사이트라든지 여러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되도록 하고요. 정말 본질적이고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한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죠. 과연 법무사를 해도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간을 보도록 하죠. 일단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해보셨지만 1년에 하신 분도 있고 2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5년 동안 하신 분도 있죠. 개인차가 다 있죠.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평균적으로 잘 했을 때 평균인 사람일 때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 빼고요. 평균인 사람일 때 3년 내지 4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4년 동안. 그 다음에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차 최고령이 67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대단하죠? 법무사도 없습니까? 그래서 연령과 관계없는 겁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시험 공부를 해도 될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67세도 합격합니다. 만약 여러분 30대라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20대라면 굉장히 더 어린 나이고 50대라도 없습니까? 이 67세 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죠. 할 수 있습니다. 최연소는 어떻습니까? 23세가 되었고요. 2차 최고령은 올해 합격하신 분인데 63세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최연소는 22세가 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연령대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어떻습니까? 나이 때문에 시험을 준비 못한다. 이런 건 여러분 뭐죠? 하나의 기육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뭐죠? 핑계일 뿐이다. 라는 건 분명히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요. 합격자 수를 보면 1차가 368명, 2차가 최종 121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선이 중요하죠? 한번 보실까요? 1차 합격선이 60점입니다.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 60점이에요. 60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전제를 하고 어떻습니까? 한 70점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어떻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도 없고 지쳐서 공부를 못하죠.
2차 커트라인 몇 점입니까? 57.538점이에요. 50점 조금 넘어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할만하다는 거죠. 할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월등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 상태 평가 사람들 속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통계를 봤을 때 법무사를 한번 해봐도 문제 없겠다라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문 자세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말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험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의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 시험은 평균적으로 3, 4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1, 2년 만에 합격하겠다는 오만은 버려야 된다. 제가 오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죠? 오만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습득하고 내 몸에 체화하고 알겠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기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부를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공부를 어떻습니까? 취미로 생각하고 즐긴다면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즐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취미로 생각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즐겁게 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시험은 현실이에요. 아픈 얘기일 수도, 예를 들면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요건이죠. 가장 여러 가지 요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험에 투자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알겠죠? 내가 지금 경제생활 안 해도 어떻습니까? 공부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경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시험 준비에 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지만 여러분이 체킹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로 가져진 실력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그 다음입니다. 법무사의 1차 시험 준비 방법이죠. 방법이지만 구체적 개별적인 과목에 대한 이 방법은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30분간에 걸쳐서만 여러분의 강의를 하려고 마음 잡고 왔어요. 이런 특강들은 길면 좋지 않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은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기본서를 처음에 이해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꼭 해야 될 부분이죠. 기출문제로 학습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어떤 한 과목을 두고 봤을 때요. 예를 들면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도 조문도 많고요. 기본서 페이지나 공부량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다 해서 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이만큼.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어떻습니까?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서 범위를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고 합격도 빨리 될 수 있겠죠. 이거 확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전제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확실히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올 시험이 뭔지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예지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이 부분의 시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물론 혼자서 처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 말했지만 강의 수강 나와 있죠. 이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의 수강을 해서 어떻습니까? 전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어떻습니까? 이 기출 범위를 분석하면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였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확정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더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됩니다. 이 골라내는 과정이 뭡니까? 핵심 정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골라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해야죠? 이 부분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죠. 아시겠죠? 암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됩니까? 나와있죠? 반드시 어떻습니까?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이 객관식은요, 아무리 이론적인 잘되고 핵심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전 연습이 안 되면 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객관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집 밟고 시간 내에 풀어보기도 하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게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재 선택 부분이 또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어떻습니까? 법무사 시험이면 법무사 시험에 초점이 맞춰진 교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저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충정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하는 사람, 법무사 시험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다른 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책을 만든 책이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초점도 흐려지고 양도 많고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정리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법무사 시험에 전문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교재를 선택을 하고 또 책이 만약에 동일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면 여러분이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그 강사가 하는 교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수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범위 확정하고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요. 특히 뭡니까? 이 강의 수강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은 필수고요. 그렇습니다. 들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참 이 부분은 답은 없죠.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강사의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죠. 또 어떻습니까? 강의를 받아들이는 수험생의 취향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 있죠. 이 샘플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본인 학습 취향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들었을 때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합교생이 선택해줬다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요. 아까 다시 강조를 하면 반드시 객관식 연습해야 된다. 1차. 그 다음에 기출지문 확인해야 됩니다. 1차는 어떻습니까? 판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핵심 뭡니까? 법조문이에요.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1차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이 이제 잘 안 와닿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변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1차 시험은 이렇게 정리를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차 시험 보겠습니다.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시험은 직접 내가 목차를 잡고 써야 돼요. 그런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머리에 담고 눈에 발라서 시험장에 가더라도 골라낼 수 있죠. 답이 그거 다 적혀있죠. 근데 2차 시험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출문제 학습 범위 확인 학습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2차도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좁혀야 됩니다. 확정하고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되죠? 예, 요약 내지는 어떻습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요약 정리라 그랬는데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단권화라고 하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라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책 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권화 잘 된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이 표시를 잘하는 것도 단권화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이 뭐고 나오는 게 뭔지를 잘 표시하고 그것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단권화가 되고 요약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특히 1차도 암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2차 암기는 달라요. 쓸 수 있을 정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암기는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범위를 확정하고 요약 정리할 때 있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분량 있죠. 분량을 어떻습니까? 미리 정한 다음에 암기가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쓸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2차를 공부를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가 다 쓸 수 없어요. 욕심내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시험장에 갔을 때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쟁점 정리 암기됐고요. 답안 작성 연습이에요. 이거는 필코스죠. 2차 시험에서 답안 연습 했죠. 답안 작성 연습 안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답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기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2차 시험 어떻습니까? 답안 연습할 때 뭐까지 들어야 되죠? 목차 알겠죠? 목차 연습입니다. 목차를 2차 쓸 때 목차 잡히면 내용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차 연습을 여러분이 필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교재 선택, 수강도 똑같습니다. 강사도 똑같습니다. 선택하는 것도요. 1차 똑같습니다. 단지 주의사항만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관식 답안 연습은 목차 연습은 필수 코스다. 기출문제 확인 중요하죠? 특히 어떻습니까? 2차 시험에는 이 판례 사안이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쟁점 판례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판례 사안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안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 코스입니다. 조금 다르죠? 1차, 2차 다르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시험 준비하는 기본 원칙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지금까지 이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도출해 봤는데 여러분 답이 좀 되었나요?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법무사 시험을 하는데 업무에 상관관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법무사 시험할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복수의 자격증을 갔을 때 실익이 뭐 있습니까? 실익이 있다 그랬죠? 정말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격증을 두 개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까? 그 자격증을 10개를 갖고 있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따랐습니까? 그 업무 범위와 영역이 무한히 확대할 수 있고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그걸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하지만 경제 생활이 풍족해진다. 이 부분 말하기 좀 어렵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영역 확대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만약에 여력이 되거나 능력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시험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과목별 예를 들면 뭐 상법, 민법, 기타 됐죠. 부동산 등기법, 구체적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무사 시험 관련 사이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문각이라든지 이 법시 뭐 있죠?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방법론이 합격기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거기에 방법론에만 취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법무사 상법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무사 공부하시다가 상법에 대한 질문이나 안내가 있거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